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현지 시각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됐습니다. 아쿠아일로를 걷던 중동 정세에 또 하나의 초대형 악재가 터진 건데요. 자국에서 벌어진 암살을 막지 못한 이란,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를 잃은 하마스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5차 중동 전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이의 사망 관련 새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아르헨티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창 진행 중인 파리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기 또 나라 이름에 얽힌 이야기 들어봅니다. 얼핏 보면 같은 나라로 착각할 만큼 비슷하게 생긴 국기들이 있죠. 국기의 형태나 나라 이름이 유사한 데에도 나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주전인 하니예가 이란에서 사망했습니다. 마수드 페제키스얀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테헤란을 방문했던 하니예가 31일 새벽 숙소에서 급습을 받고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암살됐으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공격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은 정보기관의 암살 작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은 지난 수년간 이란에서 핵개발과 관련된 인물들을 상대로 암살 작전을 벌여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8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에서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를 낮춘 일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변이 없는 한 9월에 금리를 인하 시작할 거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현행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일본의 금리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배치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전술 핵무기 배치 연습을 위한 핵전력 훈련 3단계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 남부, 중부 군관구 병력이 참여해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이 동원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서방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서 러시아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술 핵무기 훈련을 명령했고 5월 21일 전술핵 무기 훈련 1단계를 실시했고 지난달 훈련 2단계에는 벨라루스군이 참여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에 벨라루스에 자국 전술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 80주를 맞이해서 독일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저항한 최대 규모의 시민 항쟁이자 나치 최악의 전쟁 범죄로 꼽히는 바르샤바 봉기가 1일 80주년을 맞습니다. 전범국인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바이어 대통령은 31일 저녁 바르샤바 크리신스키 광장에서 열린 폴란드 정부의 공식 추모식에서 역대 독일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참석해 폴란드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주 바르샤바 시내 곳곳에서 기념식을 열고 나치 학살로 희생된 20만 폴란드 저항군과 민간을 추모합니다. 바르샤바 봉기는 2차 대전 당시 지하에서 활동하던 폴란드군이 영국 런던 망명정부 지휘 아래 1944년 8월 2일부터 63일간 나치와 벌인 전투를 말합니다.
영국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이 폭력 시위로 번졌습니다.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고가 발생한 잉글랜드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현지 시각 30일 반이슬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흉기 난동범이 무슬림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벌어졌는데요. 시위대는 이슬람 선 앞에 세워진 경찰차와 일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인근 건물을 파손하고 상점을 약탈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위 배후에 극우 단체인 영국 수호리그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시위대 일부가 이 단체를 공동 설립한 반이슬람 활동가인 토미 로빈슨의 구호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댄스 교실에 침입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6살부터 9살까지 여자 어린이 3명이 숨졌고 어린이 8명, 성인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여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란 심장부에서 제거된 하마스 1인자. 예. 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왜 하마스 관계자가 이란에 가 있을까? 그 생각부터 먼저 하셨을 겁니다. 갔던 이유가 그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거든요. 네. 페제스키안. 그래서 거기를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가서 결국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는데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으로 친이란 무장 레바논 정파인 이 헤즈볼라의 고위 사령관인 푸아드 슈크르가 사살된 지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한일가 암살되면서 중동 정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서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성명을 통해서 한일가 테헤란 거주에서 살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테헤란을 방문 중이었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중동 국가들 입장이 뭐 아주 강경하다고요. 긴장이 네. 좀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하마스가 보복을 천명하면서 이란 역시 자국 안보가 뚫린 상황에 비상대응에 나서면서 중동 전체 전운이 들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도 한일 암살은 비겁한 행위이자 심각한 긴장 고조로 간주되면서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고요. 네. 팔레스타인인들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한이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복을 다짐했고요. 뉴욕타임즈는 이란 최고 주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한이가 암살된 것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하메네이가 30일 오전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요. 이런 지시를 내렸고 또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그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메네이는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데요. 네. 공격과 함께 전쟁이 확대가 되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방어 계획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복 공격을 공식화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란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란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할지 그리고 보복할 경우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공격 수위를 조절할지 이런 것들은 불투명하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외교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마스의 1인자 한이에 네.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CNN 보도에 따르면 한이에는 1962년 가자 지구의 가자시티 잉글에는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1987년 1차 인티파타 시위 때 가담을 했다가 이스라엘 당국에 투옥된 것으로 그 계기로 하마스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2006년에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의 승리를 이끌면서 총리가 됐습니다만 이후에 네. 하마스와 파타 간의 갈등 때문에 결국 해임이 됐다고 합니다. 2007년에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자지구 조절을 맡았고요. 2017년 야히야 시나르가 자리를 이제 시나르에게 자리를 넘겼는데 네. 같은 해 5월달에 하마스 정치위원으로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2018년 한해를 테러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한이는 작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한 뒤에 공개한 영상에서 공습 장면을 지켜보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평소에 머무는 곳이 하마스 정치국 본부가 있는 카타르라고 합니다. 네. 작년 10월 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카타르, 이집트 주도로 휴전협상을 진행했었을 때 하마스 입장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한이인데 그렇군요. 이 사람이 네. 사망하면서 협상 중재 이런 것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동 지역 상황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희망의 상징이 된 소년. 네. 네.
제가 맨날 전쟁 얘기 전해드리면서 뭐 휴전이 안 된다. 다시 뭐 무력 분쟁이 붙었다. 전쟁이 네. 심화되는 것 같다. 전선이 확대된다. 이런 얘기만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유전질을 앓으면서 제대로 된 치료 그리고 영양공을 받지 못했었던 6살짜리 소년이 국제사회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으면서 희망의 상징이 됐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네, 네. 가자 지구 북부 가자시티 출신인데요. 파디 알잔트가 지난 3월 달에 가자 지구 북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네. 낭포성 섬유질환 선천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네. 작년 10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게 상황이 완전히 나빠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병원 치료 잘 받고 잘 관리가 돼 있었는데 네. 전쟁이 터지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었고 결국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고의 손길이 끊기면서 가자 지구 전체 식량난이 덮쳤고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네. 5개월 만에 몸무게가 18kg에서 10kg까지 확 빠졌어요. 6살인데 네. 10kg. 이제 아이 키워보시니까 예, 아시겠죠. 한 이건 사실 돌쯤 되면 10kg. 뭐 네. 저희 아이는 12kg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몸무게가 된 겁니다. 살이 얼마나 빠진 거예요. 네. 출입이 좀 자유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가자지구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던 기자 2명이 가자지구 의료 상황의 심각성 알리기 위해서 이 병원을 찾아갔었고요. 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소년을 파디를 본 거죠. 그래서 이걸 촬영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고 네. 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구호단체인 팔레스타인 아동구호기구 측에서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세계보건기구 측에 연락을 해서 네. 파디의 상황을 알렸고요. 그래서 이 두 단체와 구호단체 직원들이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빗발치던 가자지구 북부에 들어가서 파디를 구출해내서 밖으로 데려나왔는데 안타깝게도 파디의 쌍둥이 형제, 여동생만 함께 나왔습니다만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같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빠져나와서 이집트에서 치료받았고요. 이제 몸무게 폐기능이 일부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이 고단체 도움을 받아서 엄마와 함께 임시비자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뉴욕 맨하튼에서 치료받고 이제 5월 말에 퇴원했는데요. 파디가 얼마 전에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이 구호단체가 열어준 피크닉에 참석해서 네. 풍선도 불면서 좀 이전 너무 건강을 다행이네요. 회복을 했는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디를 치료한 의사에 따르면 파디가 미국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려면 네. 약값이 필요한데 이게 1년에 30만 달러 우선으로 4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 또 마련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고 네, 사실 관리도 필요합니다. 네, 파디 알잔트 이 소년은 이제 알려져서 이렇게 회복이 맞아요. 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또 얼마나 많을까. 네, 가자 쪽에 또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에 그러니까요.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드디어 기울어진 추. 네. 네요. 경합주를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민주당 지지했다가 공화당 지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에서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모닝 컨설트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등록 유권자 4,975명을 대상으로 7개 경합주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7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11%포인트 앞섰고요. 오. 애리조나주, 위스콘신, 네바다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각각 2%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후보와 동률을 기록했고요. 네. 펜실베니아주는 4%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포인트 뒤졌습니다. 해리스가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던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5개 주에서 모두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하고 네.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갑자기 흑인이 됐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네. 발언을 했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트럼프 후보가 지난달 31일 날 시카고에서 있었던 전미 흑인 언론협회 초청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늘 자신이
인도계라고 홍보를 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그녀가 흑인으로 변신하기 전까지 나는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인 줄 몰랐다라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흑인으로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그녀가 인도계인지 흑인인지 나는 모르겠다. 양쪽 모두 존중하지만 그녀는 명백히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항상 흑인이었고 갑자기 흑인으로 돌아섰다. 누군가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고요. 네. 그러자 트럼프 후보가 나는 에이브럼 링컨 이래로 흑인을 위한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의 지금 반응 어떤지 뭐 인종이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네. 있고 그쵸. 누가 흑인이라고 한다고 갑자기 흑인이 되는 건 아닌 아니죠.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은 없긴 한데요. 예.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아버지가 자메이카계 이민자 출신이고 흑인이시고요. 네, 그리고 네, 엄마가 인도 이민자. 쪽이죠. 예. 그러니까 흑인과 인도 다 양쪽 있는 모두피를 거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 백악관 대변인인 카린 장피에르 여성이고 흑인이시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혐오스럽고 모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그 어떤 누구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규정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CNN 방송이 관련 보도하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1986년 명문 흑인 대학인 하워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네. 하워드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학사학위를 받고 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헤이스팅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네. 학교 다닐 때도 흑인 차별을 항의하는 시위에 직접 참여했었다라면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흑인이 맞다라고 갑자기 이제 뭐 후보가 되면서 바뀐 게 네.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네.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피와 인도계 피를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유색인종에 대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흑인 사회를 많이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네, 네. 갔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을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예. 음. 알겠습니다. 네. 이것이 듣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안심하세요. 이건 새 옷이에요. 네. 세계 최대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인 시그레프 2024가 미국 덴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네. 넉 달 만에 다시 젠슨 왕 엔비디아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만났는데요. 네네. 서로 또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맞아요. 이렇게 유니폼 바꿔 입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 나는 너를 신뢰하고 우리는 정말 사이가 좋다. 친선을 우리가 좀 우호적인 관계다. 네네네.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대담이 끝나갈 무렵에 마크 저커버그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상자에서 검은색 무스탕을 꺼내서 지금 날씨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무스탕을 꺼내서 네. 젠슨 왕에게 선물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젠슨 왕이 가죽 자켓 검은색 트레이드 있잖아요. 마크죠. 예, 그걸 입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커버그에 오. 건넸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달에도 유니폼 교환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SNS 사진 올라오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다시 이제 옷을 교환하게 된 건데 그때 3월 달에 저커버그가 그 갈색 무스탕, 한토색 무스탕을 줬는데 이게 좀 네.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엔 검은색 검은색으로. 무스탕을 선물한 거고 그리고 젠스탕 CEO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네. 검은색. 검은색 가죽 자켓. 근데 그걸 매일 입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새 옷이라고. 네, 좀 더 주고 세탁을 했으니까 사실 가죽 자켓은 세탁 세탁하기가 자주 하는 옷이 어렵죠. 아니잖아요. 예. 근데 늘 그것만 입고 다니는데 그걸 즉석에서 옷을 벗어줬으니까 좀 저게 세탁이 된 옷인가 아닌가라고 냄새나지 않나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젠스상 CEO도 그걸 알고 오늘은 우리 와이프가 아내가 네. 새로 사준 새 옷이다. 오. 새 가죽 자켓이다 말하면서 네. 선물을 했고 그래서 네.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네. 새 옷이다.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이쯤 되시면 이제 네. 그 같은 가죽 자켓으로 보이지만 여러 벌이 있겠죠. 아, 맨날 그렇죠. 같은 옷은 아니겠죠, 설마. 그렇죠. 네. 어쨌든 두 사람이 뭐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브로맨스가 맞아요. 이제 딱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어서 이번 또 만나서 옷을 교환한 걸 보고 네. 진짜 두 사람 이별이 굉장히 친하구나. 돈독하구나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두 사람이 친분을 과시하면서 엔비디아 대
반 엔비디아 구도로 흘러가던 AI 시장의 재편을 예고한 거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가 폐쇄형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자기는 화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로서 모바일 시장에서는 애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세대는 오픈 생태계가 승리할 거라고 말하면서 오픈 소스로 AI 생태계를 만들면 예산을 앞으로 크게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애플이 이날 자체 AI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TPU를 활용했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저거보고 말한 것이 애플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생성형 AI 시장은 폐쇄적 AI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메타의 라마 그리고 구글의 제미니아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생성형 AI 모델은 폐쇄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거보고는 제미나이, 구글의, 네. 그래서 이제 저거보고는 이게 아니라 오픈형으로 이제 앞으로 갈 것이고 네. 이 시장은 우리가 주도할 거다. 진슨원과 함께 이제 이런 네, 얘기를 네. 공식적으로 한 거죠. 예. 자, 다음 키워드 올림픽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네. 메달의 가격은이라고 정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사실 뭐 올림픽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메달 따면 좋고 선수 네.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금메달 그럼요. 따는 게 네, 좋죠. 네. 다운치마로. 그래서 네. 올림픽 참가국 가운데 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포상금을 얼마나 주느냐, 어떤 나라 간이 많이 메달에 주느냐, 따라서 네, 주느냐라고 이제 좀 봤더니 네. 홍콩이 포상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얼마나 주나요? 네, 금액이 꽤 나갑니다. 국가별 포상을 봤더니 홍콩이 76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6천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싱가포르가 우리 돈으로 10억 2,800만 원으로 2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4억 1천만 원 정도로 3위 차지했고요. 네. 이스라엘이 3억 7,400만 원 이런 수로 나왔습니다. 홍콩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포상금을 지난 도쿄올림픽 때보다 20% 인상하면서 단연 1위가 됐고요. 네. 현재까지 홍콩은 펜싱 종목에서 2명이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근데 포상금 외에도 또 더했습니다. 네. 집과 차 이렇게 다양한 품목을 상으로 지급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네. 카자흐스탄은 선수단에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포상금 25만 달러에 더해서 아파트를 준다고 합니다. 집장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포상금 외에도 아파트 또는 자동차를 부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더 러빙 스푼풀의 Summer in the City 전해드립니다. Hot town, summer in the city, back of my neck getting dirt and gritty. Bend down, isn't it a pity? Doesn't seem to be a shadow in the city. All around, people looking half dead, walking on the sidewalk hotter than a match here. But at night it's a different world. Go out and find a girl. Come on and dance all night. Despite the heat, it'll be alright. And babe, don't you know it's a pity the days can't be like the nights in the summer, in the city, in the summer, in the city. Cool town, meeting in the city, dressed so fine and looking so pretty. Cool cat, looking for a kitty, gonna look in every corner of the city. Till I'm wheezing like a bus stop, running up the stairs, gonna meet you on the rooftop. But at night it's a different world. Go out and find a girl. Come on and dance all night. Despite the heat, it'll be alright. And babe, don't you know it's a pity the days can't be like the nights in the summer, in the city, in the summer, in the city. Summer in the city, back of my neck getting dirt and gritty. Been down, isn't it a pity? Doesn't seem to be a shadow in the city. All around, people looking half dead, walking on the sidewalk hotter than a match head. But now it's a different world. Go out and find a girl. Come on and dance all night. Despite the heat, it'll be alright. And babe, don't you know it's a pity the days can't be like the nights in the summer, in the city, summer, in the cit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야 6당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야권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오늘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범야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다수 의견이 바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6.8% 늘어난 1조 43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 5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는 등 잘못된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군 정신교육 교재가 7개월여 만에 수정 보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봅니다. 정덕주 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파리올림픽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 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파리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서 아르헨티나 팀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네. 2020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대결에서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네.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세 그렇죠. 번째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었고요. 네. 결승전 관중석의 약 90%를 아르헨티나 응원단이 장악해서 마치 홈 경기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아쉽게 패한 프랑스 국민들은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아르헨티나 팀들을 다른 국가팀을 응원할 때보다 덜 응원하고 특히나 축구 경기에서는 야유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월드컵 결승전의 패배의 아픔이 아직도 네. 이어지는 듯합니다. 네. 게다가 지난 14일 라틴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축구 대항전인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요. 아르헨티나가 콜롬비아를 이기고 우승을 했었는데요. 네네. 우승 뒤풀이에서 축구 대표팀이 단체로 아프리카계 프랑스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적 노래를 부른 게 소셜미디어로 생방송되면서요.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아, 예. 당시 대표팀이 부른 노래는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시즌에 아르헨티나에서 프랑스 팀을 저격해서 만들어 한동안 유행했던 노래였는데요. 네.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마구 부른 노래가요. 파장을 몰고 온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프랑스 측에서 항의를 제기했고요. 네. 여러모로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또 참여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간에 앙금이 남아있기에 네. 하늘색과 하얀색의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보면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 팀보다는 그리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올림픽 이 축구 첫 경기였죠. 아르헨티나가 이제 모로코와 싸웠는데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아르헨티나가 졌거든요. 이게 이제 이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가 올림픽 축구 첫 경기였던 모로코전에서 패배한 소식이 전해져서요. 현지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아르헨티나 국민들 그 누구도 이번 대표팀의 그렇죠. 패배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24일 열렸던 B조 1차전이었던 아르헨티나 모로코전은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2대2 동점까지 갔는데요. 네. 거의 경기 막바지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동점골에 흥분한 모로코 팬들이 물병을 던지면서 경기장에 난입해서요. 결국 네.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심판의 판단으로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피신했고요. 경기는 약 2시간가량 중단되었습니다. 네. 관중들을 모두 내보낸 후 비디오 판독을 한 후 경기 재개를 결정한 심판은요. 판독 결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마지막 득점골이었던 메디나 선수의 골을 오프사이드로 판정해서요. 네. 득점 취소를 결정했고요. 결국 3분여 더 제기된 경기의 결과는 양팀 모두 더 이상의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모로코가 2대1로 아르헨티나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네. 올림픽 축구 첫 경기였고 또한 축구 강국인 아르헨티나가 출전한 경기라 많은 관심을 현지에서도 받았는데요. 네. 아쉽게도 아르헨티나가 패했습니다. 게다가 2년 전에 월드컵 우승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 못했던 그런 패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 파리올림픽 아르헨티나 관련 소식이었고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금 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빚을 갚을 외환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정부가 국민들의 은닉 자산을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국민들의 은닉 자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자산 정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제도의 주 목적은요.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닉 달러 자산을 들춰내는 데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고 경제 저성장과 만성적인 경기 침체,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격차, 그리고 현지 화폐의 잦은 평가 절하 때문에요. 국민들은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고육지책으로 택한 방법이요. 바로 자산을 현지 화폐인 페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달러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의 이런 달러 은닉 자산을요. 현지에서는 돌라레스 대바후데 꼴천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직역하면 매트리스 밑에 숨겨진 달러라는 뜻입니다. 즉 정부 금융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달러 자산이라는 은어인데요. 네. 정부와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현금을 달러화해서 침대 밑에 숨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네. 현지 통계청에 따르면요. 약 2,777억 달러, 한화로는 약 380조 원에 달하는 은닉 자산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규모는요. 아르헨티나 작년 국내 총생산 GDP의 약 43%에 해당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정부가 이런 달러 은닉 자산을 노리고요. 자산 정리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숨겨둔 달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번에는 밀레이 정부를 믿고 침대 및 매트리스 속에 꽁꽁 숨겨둔 달러를 풀 것인지 아닐지는 그러게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숨겨뒀을 때는 숨겨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정부의 신뢰 회복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요즘 파리 올림픽 한창이죠. 올림픽 열리는 기간에는 개막식이라든지 메달 수여식 등을 통해서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라든지 국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그래서 오늘은 나라 이름과 국기에 담긴 역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훈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기, 이 나라 이름에 얽힌 의미를 얘기해 주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 이야기일까요? 뭐 일단 뭐 개막식이나 뭐 경기 중계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네. 이제 나라도 많이 등장하고 국기가 많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국명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의 국기, 그 중에서 특히 삼색기,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삼색기가 많아요. 많은데, 예. 그 역사적 유래 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많은 국기들 이제 나올 텐데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KBS 일라디오 유튜브 실시간 영상에 저희 국가 이미지 띄우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가능하신 분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서 또 설명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삼색기 하면 개최국 프랑스가 네. 일단 삼색기잖아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일단 뭐 그리기가 쉽죠. 네. 3등분해서 왼쪽부터 파랑, 하양, 빨간색을 맞아요. 칠하면 바로 됩니다. 정확하게 3분의 1이거든요. 네. 예, 간단하지만은 뭐 의미까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왼쪽부터 그러니까 파랑색은 자유, 하양색은 평등, 그리고 빨간색은 박애를 상징하죠. 네. 예. 어떻게 이 삼색기를 국기로 사용하게 된 건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예, 뭐 처음부터 세 가지 색깔을 정했고 이런 의미로 하자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프랑스 혁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시민군 총사령관이 라파이트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라파이트가 이제 시민들에게 모자에 장식처럼 그 달 표식 같은 걸 줘요. 아. 그 표식의 색깔이 파랑, 하양, 빨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시민들은 그 모자를 쓰고 이제 투쟁에 나섰고 그 나서서 자유와 평등, 이게 박애를 외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과 의미가 이제 서로 통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절도항쟁이 무너진 다음에 네. 프랑스 제1공화국이 들어서거든요. 네. 1794년에 네. 그때 예, 정식 국기로 채택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 혁명을 기리자. 그렇죠. 이런 그런 의미가 의미가 있었겠네요. 있었죠. 그러면 삼색기 세계 색으로 이루어진 국기 프랑스가 최초로 만든 건가요? 예, 일단 프랑스가 최초는 아닙니다. 네. 네덜란드에도 삼색기가 있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삼색기를 쓴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군요. 예,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가로로 된 삼색기입니다. 네. 그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네. 네덜란드가 원래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16세기 후반에 독립하는데 네. 그때 이거를 썼어요. 근데 색깔이 그 당시에 보면은 네. 위로부터 주황색, 하양색, 파랑색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위에 주황색이 아니고 지금 빨강색인데 그렇죠. 지금 당시에는 주황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이 네. 그 당시에 독립을 지휘했던 인물인 빌럼 1세가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속했던 가문이 오라네 가문이에요. 오라네 근데 그거 가문? 영어로 옮기면 오렌지입니다. 오라네가 오렌지다.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을 썼군요. 예, 그래서 그 축구팀 네덜란드 축구팀은 오렌지 군단이라고 안 그래도 그러잖아요. 저 그거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갑자기 오렌지가 어디서 나왔지? 거기가 오렌지가 많이 재배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라네공 빌럼 1세를 기리기 위해서 오렌지가 상징이 된 거고 예. 그러다가 1630년에 맨 위에 있던 주황색을 빨강색으로 바꿔서 지금은 빨강, 하양, 파랑이 된 거고요. 네, 그 의미를 네. 보면 위에서부터 용기, 신앙, 충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삼색기 쓰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예.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세로로 된 삼색기인데요. 네. 왼쪽부터 초록, 하양, 빨강색을 씁니다. 그렇죠. 초록 빼고는 프랑스 삼색기와 비슷하죠. 그러네요. 의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좀 다른 의미를 넣기도 해서 초록이 국토, 네. 하양이 알프스 산맥 끼고 있으니까요. 빨강은 애국의 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예. 아일랜드도 하나 더 볼게요. 네. 아일랜드는 지금 저 왼쪽은 초록이고요. 네. 가운데가 하양이고 그 맨 오른쪽이 이제 오렌지색입니다. 네. 예, 아일랜드가 종교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종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맨 왼쪽 초록은 구교.
아.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는 신교. 그럼 네. 가운데 하얀 것은 예, 두 종류의 화해하라는 화해. 거겠네요. 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독일도 하나 볼까요? 독일도 삼색기죠. 독일은 네. 가로로 돼 있습니다. 네네. 위로부터 검정, 빨강, 예, 금색인데 금색이군요. 이게 그냥 금색입니다. 노란색이 예, 아니라. 약간 노란색처럼 보이는데 금색입니다. 금색. 이 의미를 보면 검정은 이 억압에 대한 분노, 아. 예, 이제 빨강은 자유를 동경하는 정신, 네. 금색은 진리와 지혜를 뜻한다고 합니다. 예. 다 의미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네. 러시아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네. 러시아도 가로로 된 삼색기인데 위에서부터 하양, 파랑, 빨강을 쓰고 있죠. 네. 이 세 가지 색깔은 이제 슬라브족을 상징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그 다음 국기들 이미지를 보시면은 네.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는 똑같습니다. 러시아랑. 네네네. 문양만 그러네요. 하나만 더 들어갔을 뿐 색깔 배열까지 똑같죠. 네. 다 마찬가지로 다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네. 세 가지 색깔을 똑같이 쓰되 배열을 좀 달리했어요. 달라요. 그죠? 네. 야, 이게 슬라브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슬라브족은 예. 하양, 파랑, 빨강이 들어갔다. 그걸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슷하잖아요. 프랑스 처음에 소개해 주신 네. 프랑스도 파랑, 하양, 빨강이 예, 그렇죠. 들어가는. 색깔이 계속 많으니까 그렇죠. 헷갈리네요. 예. 예. 근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슬라브족이? 일단 슬라브족은 큰 관계는 없다고 보이고요. 네네. 근데 나머지 나라,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최초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삼색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사실 프랑스 삼색기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러시아는 이제 민족적인 특성이 담겼으니까 네. 큰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네. 나머지 나라, 예를 들면 아까 이탈리아. 말씀드렸던 아일랜드나 이탈리아나 독일은 전부 관련이 프랑스 있군요. 삼색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만들어진 시점이 네. 1848년이에요. 이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1789년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다시 왕정으로 복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1830년에 7월 혁명이라는 게 프랑스에서 또 일어나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계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어쨌든 그 시험에 당시 많이 나오는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네. 한창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혁명이 일어났고요. 네, 네. 그런데 2월 혁명만 이 예를 좀 들자면 네. 그 당시 되게 프랑스 민중이 비참했고요. 그래서 정부에 시위를 벌이고 투표권을 달라는 요구도 하고요. 근데 네. 정부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발포를 하게 돼버립니다. 시위대에. 그래서 수십 명이 사망을 해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서 왕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제 몰려갑니다. 네. 그때 이제 왕 겁먹고 이제 영국으로 달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다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게 제2공화국이 됩니다. 프랑스. 네. 제2공화국이 되는데 이 2월 혁명이 전 유럽에 큰 파급 효과를 미쳐요. 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시민혁명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해서 많은 임시정부와 혁명정부가 들어서고요. 예. 그래서 들어선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은 삼색기를 자기들도 잇따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이 1848년 혁명의 해, 네. 유럽 혁명의 해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프랑스 삼색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유럽 쪽에서 삼색기가 많은 이유가 네,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특히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식민 지배 받은 나라가 많아서 그렇죠. 좀 영향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 국기를 보시면은 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 여기를 비롯해서 멕시코 네. 많은 지역들이 당시 지배를 받았고요. 그렇죠. 삼색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스페인 식민지배와 연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역사를 조금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네. 먼저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스페인의 귀족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2대, 3대, 4대 이렇게 계속 대를 달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 태어나고 그런 네. 이 왕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스페인 귀족의 후손들, 네. 이 사람들을 크리올이라고 합니다. 크리올. 스페인어로는 크리오요 이렇게 네. 불렀는데요. 이 크리올들은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귀족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스페인으로 돌아가면은 2등 시민인 거죠. 그러니까 본국인 스페인으로 돌아가면은 약간 차별을 받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혁명의 이념이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요.
아메리카에서도 그 소식이 들려오죠. 예. 그래서 크레올들이 결심을 합니다. 아,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 독립하자. 스페인으로부터. 예, 차라리 독립을 해버리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 열풍이 이때부터 불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레올들이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 첫 결실이 1811년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베네수엘라 출신의 혁명가인 시몬 볼리바르라는 네. 사람이 베네수엘라를 독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볼리바르는 그 다음에 콜롬비아와 에콰도르까지 이제 독립을 시키죠. 네. 이제 국기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거의 비슷해요. 예. 어떤 문양만 들어가 그렇죠. 있는 게 다른 예. 건데 이게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시몬 볼리바르가 세 나라를 독립시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볼리바르는 그 당시에 이제 미합중국을 모델로 삼아서 연방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1819년에 세 나라를 합쳐서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국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색깔이 삼색기인데 위로부터 이제 노랑,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랑, 그 아래 이제 빨강을 했죠. 이 상징이 있습니다. 노랑은 황금빛 아메리카, 아메리카에 있으니까요. 그걸 상징했고요. 네. 파랑은 이 아메리카 대륙이 접해 있는 바다, 대서양을 했고요. 네. 맨 아래는 이제 자기들의 고향. 스페인을 상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는데도 남아 있네요. 예, 그래도 이 스페인이라는 점을 잊고 싶지 않았나 보죠. 우리의 뿌리는 예, 스페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콜롬비아 공화국의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한 10년 정도 지나서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 나라로 이제 분리가 되죠. 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세 나라가 삼색기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대신 약간씩 다른 문양. 베네수엘라는 이제 별을 집어넣었고요. 에콰도르는 이 국가의 국장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세 가지 색깔과 배열이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예.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예, 멕시코는 새로 된 삼색기를 씁니다. 예. 새로 된 삼색기를 쓰는데 왼쪽부터 보면은 초록, 하양, 빨강이에요. 이탈리아랑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예. 비슷하죠.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네네. 의미는 다르고 초록이 약간 좀 더 짙은 것 짙은 같습니다. 초록색. 예. 근데 여기도 이 국가 문양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빨강인데요. 네. 예. 빨강색이 여기서 상징하는 거는 이제 독립을 위해 희생한 사람 그들을 기리기 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페인은 독립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아프리카 국기를 보면은 네. 정말 비슷하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가나, 너무 기니, 헷갈리는데요. 말리, 세네갈, 차드 이게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빨간색이 빨간색. 들어갑니다. 네. 아프리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다 했거든요. 아. 예. 그때 이 만들면서 빨강을 마찬가지로 네. 아프리카 독립 투쟁에 목숨을 바친 혁명가를 기리기 위해서 빨강을 넣었다고 합니다. 네. 아, 재밌네요. 이번엔 나라 이름을 또 살펴볼 텐데 네. 무슨 랜드, 뭐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이름들이 네. 있잖아요. 네. 예. 뭐 랜드는 이제 땅이잖아요. 땅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건 좀 쉽죠. 예. 그 민족이나 지역적 특성에다가 이제 랜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앵글로족의 땅 이런 네. 뜻이 되는 거죠. 네. 핀란드는 핀이 호수란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호수의 나라, 아, 그렇군요. 호수의 나라가 됩니다. 오. 네덜란드는 육지보다 낮은 땅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다보다 낮은 예, 땅. 예, 바다보다 육지가 낮은 땅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뭐 무슨 이야, 시야 예. 뭐 이런 이름도 예. 많잖아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전미사가 땅 이것도 영토를 땅이란 갖고 뜻이군요.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를 보면요, 러시아가 루스인의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루스가 최초로 러시아를 세운 조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슬로바키아는 슬라브족의 슬라브족. 나라, 슬라브족의 땅. 불가리아는 거기 볼가강 부족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로마의 땅이 되거든요. 루마니아가 그러네요. 왜 로마인의 땅이 되냐면 네. 과거 로마 제국이 여길 정복하면서 그때 전통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로마인의 땅이 되고요. 네. 프랑스는 프랑키아라는 이름에서 비롯됐는데 이거는 프랑크족의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무슨 스탄도 맞잖아요. 스탄, 예, 네. 그건 페르시아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 네. 중앙아시아에 많죠. 나라 이름만 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많죠. 네, 네, 네. 해석하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족과 땅의 개념이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족의 땅. 뭐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간족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파키스탄이 재밌어요. 네. 파키스탄은
파키족의 땅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에 있다가 분리 독립한 그렇죠. 나라죠. 네. 그 네. 당시에 여러 지역들이 여기 합쳐졌는데 펀잡, 아프가니아, 카시미르, 신드 이 지역이 합쳐졌는데요. 네. 앞글자를 따서 아. 파키를 만들고 스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펀자브 등 여러 지역 주민의 땅, 뭐 이런 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군요. 중남미 국가들은 뭐 이런 다른 대륙들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네, 중남미 국가는 아무래도 그 식민지 지배 흔적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자면 네. 베네수엘라 뜻이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이에요. 탐험가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가서 네. 봤더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연상된다. 그러면서 이 말을 지었다는 거죠. 예. 뭐 콜롬비아는 뭐 아실 겁니다. 콜럼버스의 땅 네, 이란 맛이 이야, 되겠고, 예. 땅이니까. 예.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채취해서 유럽으로 수출했던 나무가 브라질 우드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나무에서 비롯된 이름이 브라질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아니 이제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아르헨티나는 은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거기서 은광이 대거 발견이 됐어요. 그 화학에서 은의 기호가 AG거든요. AG. 예. 근데 아르헨티나는 화학도 나오는 예, 거군요. 아르헨티나는 ARGN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네네네. 비슷하죠.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라는 나라 그런데요. 네. 볼리비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혁명가 볼리바르에서 네. 비롯된 이름이 볼리비아입니다. 네. 뭐 이렇게 국기, 나라 이름 뭐 이런 거 유래를 알고 나니까 아마 이제 올림픽 보실 때 우리 배웠었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흥미롭게 네.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보다 보면은 국기를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를 더 하게 돼서 네.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오래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 갖고 계신 이야기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다시 만난 세계사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네. 더 흥미롭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같은 듯 좀 다르기도 한데요. 삼색기 또 세계 각국의 국기, 나라 이름에 얽힌 역사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김상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아니죠. 지금 노래를 전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지금 심취해서 열심히 전해드렸네요.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